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중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노트북 LM인데요. 영상, 문서, 웹페이지, 유튜브 링크 등 소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구글 노트북 LM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노트북 LM의 기본 사용법과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노트북 LM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구글 크롬을 이용하는 것이 노트북 LM의 능력을 100% 뽑아낼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롬을 실행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앱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노트북 LM이라고 나오죠. 자, 혹시 여기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더 아래쪽에 기타 구글 앱 및 제품 누릅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추천 제품이 보일 텐데요. 추천 제품을 누르시고 모든 사용자용 누르시면 아래쪽에서 노트북 LM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하셔도 똑같은 노트북 LM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트북 LM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 LM의 첫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위쪽에 보이는 것은 추천 노트북이죠. 이것은 구글에서 추천하는 노트북 LM으로 생성한 컨텐츠들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최근 노트북에는 내가 생성한 노트북 L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 노트북 LM을 생성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노트북 L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트북 LM을 생성하게 되면 기본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웹에서 새 소스를 검색하세요. 또는 파일 드롭이라고 나오죠. 이 노트북 LM은 소스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생성된 소스 또는 문서, 파일, 영상, 무엇이든 노트북 LM으로 가져와서 그 소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미나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입력창에 질문을 입력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구태여 노트북 LM으로 들어와서 요청을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제미나이에서 원하는 내용을 요청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노트북 LM을 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소스에 대한 정리와 변환에 특화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스를 업로드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노트북 LM에 소스를 업로드해서 정리를 했을 때의 장점은 인공지능의 약점인 환각 현상을 없앨 수가 있죠. 내가 업로드한 소스에 한해서 답변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을 할 여지를 아예 처음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영상으로 보거나 또는 듣거나 읽어야 할 경우 간단한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방대한 내용일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겠죠. 그런 소스들을 업로드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든지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일을 하나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인 2025년 11월 경제 전망 보고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은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내 기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노트북 LM에서 가져오게 되겠죠. 그 다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복사된 텍스트를 여기에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서에 있는 텍스트들을 가져올 경우에는 그 텍스트를 복사해서 입력창에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하거나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겠죠.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면 내 기기가 나오고 그 기기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해당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파일 드롭하는 곳에 그대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스가 업로드가 되겠죠. 이 소스의 크기에 따라서 업로드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PDF 문서 파일을 업로드 했는데요. TXT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하고 영상, 음성 파일, 웹사이트 주소, 심지어는 이미지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링크를 업로드할 수도 있겠죠. 원하는 소스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업로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노트북 LM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얹게 되면 간단하게 요약이 나오죠. 자, 원본 소스를 열어볼게요. 자, 한국은행의 2025년 11월 경제 전망인데요.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50페이지의 분량이죠. 자,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소스의 분량에 상관없이 노트북 LM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약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 이 소스를 이용한 추천 질문이 나오게 되죠. 미국 관세 정책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 미칠 영향, 가계부채 누중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원인과 지원 제도 개선 방향, 이렇게 추천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질문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소스를 업로드해서 그 소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갈 경우에는 좌측에서 소스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전망 보고서가 11월도 있고 2026년 1월도 있고 2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소스 추가를 누르시고 업로드하게 되면 11월부터 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 노트북 LM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은 구글 제미나이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구글 제미나이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소스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의 다양한 정보를 가져와서 답변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도 있을 수 있고 공신력이 있는 소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이 섞이다 보면 환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트북 LM에서 내가 원하는 소스를 업로드하고 그 소스에 한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그런 환각 현상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노트북 구성을 보게 되면 연구나 학습 지원, 다양한 관점 제시, 특정 스타일과 톤으로 대화하는 등의 노트북 맞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습 가이드를 이용을 할 수도 있죠. 학습 가이드의 경우에는 학습에 특화된 노트북 LM의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맞춤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제안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박사과정 학생 수준으로 대답해 달라고 한다든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이런 식으로 답변 스타일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에 맞도록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대답의 길이도 지정할 수 있죠. 지금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중간 길이가 되겠습니다.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짧게 만들 수도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한두 번 이용해 보시면 본인 스타일에 맞는 설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본인에 맞는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질문은 소스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자, 이 위쪽에 있는 내용은 소스에 대한 내용을 세 줄로 축약을 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질문하는 것의 답변은 여기 있는 소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소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추천 질문 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자, 저는 추천 질문 중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답변에 시간이 걸릴 경우 계속 기다릴 필요 없이 또 다른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생성되는 동안 상단에 있는 노트북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또 다른 새로운 노트북을 생성할 수 있고 여기서 질문과 답변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경우에는 좌측 상단 노트북 LM 마크를 누르시게 되면 앞서 했던 질문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버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이 질문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노트북 LM은 혼자서 알아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을 벗어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답변 옆에는 번호가 붙어 있죠. 자, 이 번호는 이 내용이 소스의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7번과 9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7번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원본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자, 7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에서 해당 내용 부분이 좌측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을 눌러주시면 또 9번 내용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반전이 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좌측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환각 현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출처가 원본 소스 파일에서 보이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소스 보기 닫기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다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미나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답변을 문서로 저장한다거나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지만 노트북 LM은 원본 소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따로 저장을 할 수는 없고요. 전체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 복사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죠. 자,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 노트북 LM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답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노트북 LM 전체를 공유합니다. 소스를 올리고 질문과 답변이 나온 이 내용 전체가 공유되는 거죠. 구글 계정이 있는 분의 계정을 여기에 추가해서 그 사람과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다른 사람이 접속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외에는 접속할 수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도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링크 복사를 누르시고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이 링크만 가진 사람은 전부 접속해서 이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싫으시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아니고 제한됨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추가한 사람만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노트북 LM의 스튜디오 기능 중 AI 오디오 오버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노트북 LM은 기존의 제미나이와 다르게 원하는 소스를 업로드하고 그 소스를 여러 가지 형태로 요약하거나 정리에 특화된 인공지능이죠. 노트북 L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을 실행하신 다음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노트북 LM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 실행합니다. 그러면 노트북 LM 첫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추천 노트북이 보이게 되죠. 이 추천 노트북은 구글에서 소스를 올리고 그 소스를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스를 정리하고 요약하려면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노트북 L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스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트북 LM은 웹사이트, 문서, PDF, 이미지, 영상, 유튜브 링크 등을 전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소스부터 업로드를 하셔야 되겠죠. 제미나이는 소스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제미나이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추리하고 분석해서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때 문제가 있죠. 사실과 다른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환각 현상 때문에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노트북 LM은 환각 현상이 있을 수가 없죠. 일단 내가 올린 소스 내에서만 분석하고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환각 현상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서 요약하고 분석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주소를 상단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나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 유동성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지만 유동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웹사이트 주소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자, 저는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라는 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를 복사하셔야 되겠죠.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자, 링크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제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분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AI 오디오 오버뷰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된 팟캐스트 형식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I 오디오 오버뷰로 변환을 하게 되면 두 명의 진행자가 이 내용으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전체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직접 읽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AI 오디오 오버뷰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 LM이 이 소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분석하고 정리해서 팟캐스트 음성 파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완성이 됐죠?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KDI 경제정보센터의 이런 식으로 내용을 들어볼 수 있고요. 이 음성 파일은 점세개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을 해서 내 기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AI 오디오 오버뷰를 저는 그냥 선택을 했는데요. 버튼 우측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죠?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AI 오디오 오버뷰 맞춤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심층 분석, 요약, 비평, 토론 4가지가 나오죠. 기본값은 심층 분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약을 선택하게 되면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하는 것에 집중이 되고요. 비평은 해당 소스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비평으로 자료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은 두 명의 호스트가 소스와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토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4가지 형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언어도 선택할 수 있죠. 기본값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짧게를 선택하시면 전체 내용을 짧은 길이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특히 이 AI 호스트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직접 써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대한 내용을 AI 오디오 오버뷰로 변환을 할 경우 이탈리아에 대한 기사만 다뤄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특정 주제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소설을 업로드했을 경우 주인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정보를 전달할지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죠.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문적인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경우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설명해줘라고 이 입력창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쉽게 내용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기본값으로 만들었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오디오 오버뷰는 음성 파일이죠. 화면은 나오지 않아요. 음성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시연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화면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따로 화면을 작성해서 넣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면과 음성이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본은 화면이 나오지 않고 음성만 나와요.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KDI 경제정보센터의 유동성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라는 글입니다. 이걸 보내주시면서 2025년부터 정부가 은행 유동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궁금해졌다고 하셨죠. 대체 유동성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아니 은행은 민간 기업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알고 싶다고요? 정말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요. 단순히 경제 용어 하나를 아는 걸 넘어서게 돼요. 현대 금융 시스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그 핵심에 있는 신뢰라는 개념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길잡이 삼아서 유동성의 여러 얼굴을 좀 살펴보고 저 멀리 17세기 런던의 금세공업자부터 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무법자 같던 은행 이야기까지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왜 이런 규제가 귀찮은 통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되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함께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유동성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한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 얼마나 빠르고 쉽게 바뀔 수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척도라고 설명하네요. 네, 그렇죠. 현금은 그 자체로 교환 수단이니까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거고, 아파트나 자동차처럼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고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흥미로운 점은 유동성을 세 가지 다른 층위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업의 관점입니다. 기업의 관점이요? 네, 회사가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거래처에 다금도 지불해야 하잖아요. 이런 단기적인 지출을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 그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제 월급날은 25일인데 신용카드 대금은 15일에 빠져나가요. 그럼 통장 잔고는 없지만 월급이 들어올 건 확실하니까 그 열흘 동안 제가 겪는 게 일종의 개인적인 유동성 위기인 셈이군요. 하하하, 아주 정확하고 와닿는 비유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흑자 도산이라는 것도 회사는 돈을 잘 버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고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힌 거시경제적 관점이에요. 뉴스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의미죠.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나라 경제 전체에 돈과 신용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화량과 직결됩니다. 뭐랄까 경제의 혈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자료에 M1, M2 같은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처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M1,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거고요. 네. 여기에 정기예금처럼 약간의 절차만 거치면 현금화할 수 있는 돈까지 더한 게 M2. 보통 한국은행이 통화량이라고 할 땐 이 M2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논의의 핵심인 은행의 관점입니다. 은행에게 유동성이란 예금자들이 내 돈 주세요 하고 찾아왔을 때 지체 없이 현금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 이걸 의미하거든요. 이 부분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지점이죠. 그렇죠.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예금으로 받은 돈을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걸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빌려주고 그 이자 차이로 수익을 내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해지면 다들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은행으로 달려갈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상황이 은행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유동성 위기, 흔히 말하는 뱅크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은행이 실제로 자산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네, 대출해준 돈, 투자한 채권 같은 자산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당장 현금이 아닐 뿐이에요. 대출해준 돈을 갑자기 지금 당장 갚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작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가 딱 이런 경우였나요? 그 은행도 자산 자체는 많았는데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할 현금이 부족해서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들었거든요. 와, 정확한 예시입니다. SVB는 고객 예금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장기 국채에 많이 투자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한 거죠. 재무 상태가 나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고객들이 이틀 만에 수십조 원을 인출해갔고 은행은 손해를 보면서 국채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했죠. 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의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대부자가 되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최종 대부자가 있다는 걸 알면 은행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영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망할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구해주겠지 하고 배짱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막을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전적인 규제입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가 더 중요하죠. 그 핵심 예방 장치가 바로 처음에 언급하셨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입니다. 아,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LCR은 자료에 따르면 30일간의 극심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은행이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만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재난을 겪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며 도입된 강력한 규제인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품질 유동성 자산이라는 건 국채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가치가 거의 안 떨어지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을 말해요. 이 비율을 높이려면 은행은 수익성은 좀 낮더라도 이런 안전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만 합니다. 즉, 은행의 단기 수익성을 일부 희생시키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강제하는 조치인 셈이죠.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은행은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인데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도 이런 자산을 이만큼은 꼭 사라 라고 강제하는 건 과도한 개입 아닌가요? 자유시장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유독 은행이라는 산업에만 이렇게 강력하고 촘촘한 규제가 적용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돈과 은행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자료가 우리들 안내하는 곳은 17세기 영국 런던의 금세공업자들이네요. 아, 그 이야기요. 당시 상인들이 무거운 금과 은을 직접 들고 다니기 위험하고 불편하니까 튼튼한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귀금속을 맡기고 그 증표로 보관증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군요. 네. 아, 그러니까 제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의 아주 먼 조상이 원래는 어떤 금세공업자의 금 보관증이었던 셈이네요. 생각도 못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금세공업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인류 금융사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발견이요? 바로 사람들은 맡긴 금을 절대로 한꺼번에 전부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깨달음 하나가 단순한 금고지기를 현대적인 의미의 은행가로 바꿔놓은 겁니다. 아, 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는 금을 담보로 실제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양의 보관 증서를 발행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돈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 즉 신용창조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 발상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업 모델이기도 했네요. 어떤 이유로든 그 금세공업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내 금 진짜 있나? 하고 불안해하면 한꺼번에 몰려들면 그냥 끝장이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원시적인 형태의 뱅크런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세공업자마다 발행한 보관증서의 신뢰도가 제각각이었다는 게 저 큰 혼란을 불렀어요. 아, 가치가 다 달랐군요. 네.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평판이 좋은 금세공업자의 보관증서는 액면가 그대로 거래되었지만 신용이 낮은 곳의 보관증서는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었죠. 미국 상황은 더 막장이었네요. 19세기 미국에는 통일된 중앙은행이 없어서 수많은 민간은행이 각자 다른 모양의 지폐를 찍어냈는데 이 중에 지급 능력이 취약한 은행이 발행한 와일드캣 은행권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네, 그 와일드캣, 들고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정말 황당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돈을 밖으로 오기 어렵게 일부러 들고양이만 사는 외딴 곳에 은행을 세웠기 때문이라죠. 네, 상상해보세요. 지금이 1850년대 오하이오고 당신이 상인이에요. 마차 한가득 실은 상품을 팔고 미시단의 어느 처음 들어보는 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뭉치를 받았어요. 불안한데요? 이 돈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알려면 매주 발행되는
위조 지폐 및 파산은행 목록 신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괜찮다고 해도 당신의 고향에서는 100달러를 80달러로 밖에 안 쳐줄 수도 있었죠. 와, 이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 대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경제가 돌아갔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바로 그 극심한 혼란과 불신이 1913년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 중앙은행 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을 만든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이 은행 저 은행 못대로 돈 찍어내지 마라. 우리가 통일된 달러를 발행해서 이 혼란을 끝내겠다. 이거였고요. 네. 둘째는 만약 어떤 은행이 위험해지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줘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겠다. 바로 그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은 거죠. 그렇군요. 이 역사적 과정은 은행 규제와 중앙은행이 단순히 민간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실패와 교훈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적 발명품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아,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왜 정부가 민간은행에 간섭하지? 라는 단순한 의문이었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군요. 한 은행의 유동성 문제는 단순히 그 은행 하나의 재무 건전성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였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 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다른 은행으로 번지고 결국 사람들이 은행 시스템 자체를 못 믿겠다면서 너도 나도 돈을 찾으러 가면 멀쩡하던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신용경색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규제는 은행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기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돈의 가치와 금융 시스템이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이 경제의 혈관이라면 유동성 규제는 그 혈관이 갑작스런 충격에 막히거나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필수적인 건강관리법인 셈이죠. 아, 경제의 혈관이라는 비유가 와닿네요.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의 가치와 은행 계좌의 안전이 바로 이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은행 유동성 규제라는 구체적인 정책 질문에서 시작해서 유동성의 세 가지 개념, 은행이라는 사업의 본질적인 위험, 그리고 중앙은행의 탄생 역사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자료 덕분에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의 신뢰와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최근 뜨거운 감자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나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결국 누가 최종적으로 유동성과 신뢰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 결국은 또 신뢰의 문제군요. 네, 기술의 형태는 바뀌어도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 즉 신뢰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앞으로 이 새로운 화폐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완벽하게 나오죠. 인공지능의 대단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글을 읽지 않아도 이 내용만 들으면 전반적인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내용보다 더 긴 내용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AI 오디오 오버뷰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이동 중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구글 노트북 LM의 스튜디오 기능 중 동영상 계열을 이용해서 아무리 긴 내용이라도 10분 내외로 압축한 영상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트북 LM은 구글 크롬을 실행하신 다음 우측 상단 앱스 버튼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노트북 LM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으로 들어오시면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새로운 노트북을 생성할 수 있죠. 이 노트북 LM은 기존에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내 요청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업로드한 소스에 한정해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환각 현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이렇게 소스를 올리고 그 소스에 한정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면 업로드할 소스부터 올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소스를 업로드하지 않고 그냥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차라리 제미나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구글 노트북 LM은 소스를 업로드하고 그 소스에 한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노트북 LM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DF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파일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로드할 수 있는 소스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웹사이트 주소, PDF 문서, 텍스트 파일, 영상 파일, 음성 파일, 유튜브 링크도 전부 업로드해서 소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의 용량이 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문서 파일의 경우 몇백 페이지가 되는 그런 방대한 내용도 생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문제없이 요약하고 내가 원하는 스튜디오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하는 소스는 언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언어에 상관없이 소스를 업로드하면 내가 이용하는 노트북 LM의 언어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겠죠. 저는 지금 한글 노트북 LM을 이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로드한 소스의 언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결과물은 전부 한글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결과물을 다른 언어로 만들 수도 있겠죠. 기본값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할 PDF 문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무료 서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archive.org에서 얼마 전부터 유행한 고전 읽기 붐을 타고 고전의 필독서 같이 되어 있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소설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이 오만과 편견 소설은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죠. 소설을 다운로드해서 영상 요약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파일 드롭 창에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을 노트북 LM에서 전부 분석을 하게 되겠죠. 이 PDF 문서 파일은 책을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진 PDF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텍스트가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만 된다면 어떤 것이든 전부 가능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문서나 서적을 직접 찍어서 PDF 파일로 만든 다음 노트북 LM으로 업로드해서 요약할 수도 있겠죠. 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분량이 굉장히 길죠. 지금 보시면 512페이지죠.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이 PDF 파일은 앞서 보신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다운로드한 오만과 편견 초판 스캔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죠. 이런 소설들은 저작권이 만료돼서 무료로 내려받아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500페이지 분량의 소설을 노트북 LM에서 인식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로드해서 올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30분 이상씩은 걸리지 않아요. 자, 20-30분 이상이 걸리는데도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표시가 나올 경우에는 일단 노트북 LM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시면 상단에서 내 노트북을 누르면 이렇게 내 노트북 목록 중에서 제일 위쪽에 Untitled 노트북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은 아직 완전히 업로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붙지 않아요. 완전히 업로드되면 여기에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전부 업로드되지 않은 거죠. 자,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업로드하고 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이렇게 내 노트북 목록을 보시고 제목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업로드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세 줄로 전체 내용을 요약해 줬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 내용에 대한 추천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측에 있는 스튜디오의 동영상 개요를 이용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동영상 개요에 보시면 여기에 연필 모양이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으로 영상을 생성할 때 형식과 언어, 시각적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형식은 설명 동영상과 요약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설명 동영상은 여러 소스에 있는 데이터 사이 연결고리를 파악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고 하죠. 자, 이 설명 동영상은 소스를 여러 개를 올렸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소스가 하나일 필요는 없죠. 지금같이 소설일 경우에는 하나의 소설을 여러 개 파일로 나눠서 올릴 경우 이 설명 동영상을 이용하시면 나눠져 있는 PDF 문서의 순서를 알아서 파악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약은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요약한다고 하죠. 이 요약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더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언어 선택을 할 수 있죠. 지금 업로드한 것은 영문 소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한국어죠. 한국어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시각적 스타일, 즉 영상을 어떤 식으로 생성하는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화이트보드, 귀여움, 일본 애니메이션, 수채화, 레트로풍, 전통 종이공예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영상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시각적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죠. 특정 사례 타겟팅, 특정 소스에 집중, 프로그램 구조 설명이죠. 이런 것들은 소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설을 올렸죠. 그래서 내용에 집중해서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에 집중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에 줄거리가 아니고 주변 배경이라고 쓰게 되면 이 소설을 누가 썼으며 언제 이 소설이 나왔고 그때 사회적 배경에서 이 소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주변 배경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줄거리에 집중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줄거리 위주로 동영상 개요를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하단에서 동영상 개요를 생성하고 있죠. 이때도 노트북 LM을 나가셔도 됩니다. 동영상 개요를 생성하는 것은 구글 서버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노트북 LM을 벗어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동일한 계정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생성한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재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 옆에 있는 전체 화면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겠죠. 자, 전체 길이는 8분이죠. 이 길이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소스에 따라서 6분부터 10분 안쪽으로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여러분 기기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긴 분량의 책이나 보고서, 문서들도 쉽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견 들어보셨죠?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이 엄청난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를 딱 5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소설의 첫 문장 정말 유명하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때는 19세기 영국, 돈 많고 잘생긴 싱글남 빅리 씨가 동네로 이사를 와요.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딸만 5인데 아직 아무도 결혼을 못한 베넷 가문이 있었네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 모든 운명과 감정이 처음으로 부딪히는 곳, 바로 메리턴 무도회에서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무도회에 2명의 중요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와, 정말 극과 극이에요. 먼저 빅리 씨, 친절하고 싹싹하고 춤도 잘 추고 뭐 나타나자마자 완전 인기 폭발이죠. 그리고 베넷가의 첫째 딸인 제인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반면에 그의 친구 다시 씨는 어떨까요? 돈은 훨씬 많다는데
정말 거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막 티가 나니까 당연히 순식간에 모두의 미움을 사죠. 그리고 여기서 다하시가 진짜 최악의 말을 내뱉습니다. 둘째 딸 엘리자베스를 보면서요. 그럭저럭 봐줄만은 한데 내 파트너가 될 만큼 예쁘진 않네. 와, 진짜 무례하죠? 근데 문제는 엘리자베스가 이 말을 바로 옆에서 들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그의 오만이 그녀의 지독한 편견을 만들어낸 거죠. 안 그래도 다시에 대한 인상이 최악인데 엘리자베스의 생각에 쐐기를 박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잘생기고 매력적인 장교 조지 위컴이죠. 위컴이 엘리자베스에게 정말 기구한 자기 스토리를 털어놓는데요. 자기가 다시랑 같이 자랐는데 다시의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처럼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까지 약속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질투심에 눈이 먼 다시가 그 유언을 무시하고 자기를 빈털터리로 내쫓았다는 거죠. 와, 이거 뭐 거의 드라마 아닌가요?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거봐, 내 생각이 맞았어. 다시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엘리자베스는 다시가 자기 언니 제인이랑 빅리 씨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친구를 꼬드겨서 마을을 떠나게 만들어서요. 언니가 상심에 빠진 걸 본 엘리자베스에겐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엘리자베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바로 그 남자, 다하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거든요. 믿어지세요? 다시가 갑자기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역사상 최악의 청혼일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가문은 별 볼 일 없고 사회적 지위도 낮지만 그런 걸 다 뛰어넘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이게 사랑 고백이에요? 모욕이에요? 진짜 대단하죠? 엘리자베스가 이걸 받아줄 리가 없죠. 당연히 분노하면서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걸 다 쏟아내죠. 당신이 위컴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우리 언니의 행복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요. 다음 날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편지 한 통을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이 모든 걸 바꿔놓죠.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위컴은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유산은 자기가 다 탕진했고 심지어 돈 때문에 다하시의 15살 여동생을 꼬셔서 도망치려고까지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인과 빅리를 갈라놓은 건 제인이 빅리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는 아니었고 뭐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이 편지를 읽고 엘리자베스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바로 여기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자신의 편견이 진실을 보는 눈을 얼마나 가리고 있었는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큰 자책감에 휩싸입니다. 자, 몇 달이 흐릅니다. 엘리자베스가 친척들과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다하시의 대저택 펜벌리 근처를 지나게 돼요. 주인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못해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펜벌리에서 들은 다시의 모습은 엘리자베스가 알던 것과 180도 달랐습니다. 저택의 가정부가 말하길 다시 도련님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관대하고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자기가 알던 그 거만한 남자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없을 줄 알았던 다하시가 딱 나타납니다. 운명처럼 마주친 거죠. 근데 이번에 만난 다하시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충격적일 정도로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합니다. 엘리자베스의 거절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게 분명했어요. 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막 흐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넷 가문에 정말 엄청난 위기가 터집니다. 글쎄, 막내 여동생 리디아가 하필이면 그 사기꾼 위컴이랑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런 스캔들은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딸들도 결혼은 다 끝났다고 봐야 할 정도의 대위기였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해결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시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해요. 두 사람을 찾아내고 위컴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거액의 돈을 줘서 억지로 리디아와 결혼하게 만듭니다. 오직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말 한마디 없이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다오 씨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직접 친구 빅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빅리가 다시 돌아와서 제인에게 청혼을 하고 두 사람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입니다. 최종 보스가 등장하죠. 바로 다하시의 이모이자 어마어마한 귀족인 캐서린 드버그 부인이에요. 다하시와 엘리자베스가 약혼할 거라는 소문을 듣고 불같이 화가 나서 찾아옵니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소리칩니다. 감히 내 조카를 넘보냐면서 절대 다시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윽박지르죠. 신분의 차이를 들먹이면서 그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엘리자베스는 예전의 엘리자베스가 아니죠. 그녀는 더 이상 신분이나 돈 때문에 쫄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맞섭니다. 제 행복은 제가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부인께서 상관하실 바가 아니에요. 라고요. 와, 정말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명장면이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캐서린 부인의 이 방해 공작이 오히려 다시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자기 이모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맞섰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녀의 마음이 변했구나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주 진심을 담아 청혼하고 엘리자베스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각자의 오만과 편견을 극복하고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이어진 거죠.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모습, 그 결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일까요? 정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오만과 편견 전체 내용을 8분 길이로 완벽하게 압축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졌죠. 이 기능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번에는 구글 노트북 LM의 마인드맵,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어떤 자료든 쉽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노트북 LM은 구글 크롬을 실행하시고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면 제일 아래쪽에 노트북 LM 실행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을 실행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노트북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노트북에 업로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내 기기에 있는 영상 파일, 사운드 파일, PDF 등의 문서 파일, 웹사이트 링크, 유튜브 링크, 어떤 것이든 업로드해서 그 내용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거나 스튜디오에 있는 다양한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링크를 업로드해서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을 스튜디오에 있는 다른 형식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테드로 들어왔는데요. 이 테드 채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하는 거죠. 이 테드 영상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요.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이 되겠습니다. 이 강연의 링크를 복사한 다음 노트북 LM에 붙여놓고 이 내용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을 실행을 한 다음 상단에 있는 주소를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겠죠. 그 다음 웹에서 새 소스를 검색하세요. 이 부분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전부 분석해서 어떤 내용인지 노트북 LM에서 파악을 하죠. 정신의학자 저드슨 브루어가 명상을 통해 나쁜 습관을 교정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마인드맵과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부터 실행해 볼까요? 이 마인드맵은 도표를 이용을 해서 생각의 흐름을 만드는 거죠. 전체적인 문제나 내용을 쉽게 한눈에 들어오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자, 마인드맵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AI 오디오 오버뷰나 동영상 개요라든지 슬라이드 자료 같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생성된 마인드맵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나오죠. 마음 챙김으로 습관의 고리를 끊는 법이라고 나오네요. 나쁜 습관을 끊는 간단한 방법 5가지가 나오죠. 습관 형성의 원리, 기존 방식의 한계, 마음 챙김 훈련, 과학적 근거 및 효과, 실생활 적용이죠. 자, 그러면 습관 형성의 원리 부분을 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계기가 있고 행동이 있고 보상이 있고 반복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 때문에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보기 쉽게 이렇게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존 방식의 한계를 또 누르시면 또 이렇게 하부 카테고리가 나오죠. 기존 방식의 한계는 강제적인 집중과 억제, 인지적 통제, 스트레스 시 통제력 상실, 반복되는 실패와 피로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실패한다고 하나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펼쳐놓게 되면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하부 카테고리가 더 나올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도 또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마인드맵을 펼쳐놓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노트북 LM에서는 알아서 이 마인드맵을 생성을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축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창으로 나오게 되죠. 자, 다시 축소 버튼 누르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은 인포그래픽으로 볼까요? 자, 인포그래픽에는 마인드맵에 없는 연필 모양이 보이죠? 자, 이것은 맞춤 설정 기능인데요. 자, 이걸 누르시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방향을 선택할 수 있죠. 인포그래픽은 도표와 이미지로 알기 쉽게 종이 한 장에 전체 내용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방향을 가로나 세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세부 정보 수준도 간결하거나 표준 또는 상세한 내용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스타일이라든지 색상, 강조할 부분 등을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파란색 색상 테마 강조, 3가지 주요 통계 강조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특별히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프롬프트 입력하듯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으로 만들어 볼게요. 기본은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든 마인드맵은 그대로 있고 다시 위쪽에 하나가 더 생성이 되죠. 자, 인포그래픽이 완성이 됐는데요.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의 종이에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이런 아이콘,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죠. 이 노트북 LM의 인포그래픽 기능은 텍스트를 완벽하게 표현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요. 이 노트북 LM의 인포그래픽은 유일하게 완벽한 한글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쁜 습관 고리를 끊는 과학적인 방법, 의지력 대신 호기심이라고 하죠. 자, 계기, 보상과 행동으로 인해서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이성적 통제를 담당하는 뇌부위가 인식 작동을 멈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해결책이 마음 챙김과 호기심의 힘이라고 하죠. 자, 호기심을 갖고 그냥 해보고 지식에서 지혜로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라고 하죠. 예시를 금연치료법으로 들고 있는데요. 표준 금연치료법은 한 배라면 마음 챙김 기반 훈련은 2배나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금연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시로 유튜브 링크를 들었는데요. 유튜브 링크 외에도 문서, 영상, 사운드, 웹페이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은 슬라이드 자료네요. 슬라이드 자료에 연필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형식이 2가지가 나오죠. 자세한 자료와 발표자 슬라이드죠. 자세한 자료는 전체 텍스트와 세부 정보가 포함된 포괄적인 자료라고 하고요. 이메일로 보내거나 단독으로 읽기에 적합하다고 하고요. 발표자 슬라이드는 발표하는 동안 도움이 될 핵심 내용을 담은
깔끔하고 시각적인 슬라이드라고 하죠. 자, 자세한 자료의 경우에는 내가 참고하거나 볼 때 이용하는 것이고요. 발표자 슬라이드는 실제 PPT로 자료를 발표할 때 청중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에 특화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언어도 선택할 수 있고요. 길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짧게를 주시면 짧은 내용으로 만들고 기본값을 주면 보다 긴 내용으로 만들어 주겠죠. 자, 그다음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설명이네요. 간략한 개요를 추가하거나 청중, 스타일, 강조할 점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달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너무 많은 텍스트가 들어가서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 텍스트의 양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하면 되겠죠. 확실한 핵심 키워드만 나오면 청중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런 식으로 원하는 내용을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성 버튼 누르시면 PPT용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완성이 됐는데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작은 창으로 나오게 되죠. 상단에 있는 뷰어 펼치기를 누르시면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는 각 슬라이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보여주면서 필요한 이미지가 있을 경우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정도의 PPT를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 노트북 LM에서는 소스만 올리면 알아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PPT의 개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요. 소스의 길이에 따라서 PPT의 장수도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한 PPT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PPT 파일은 상단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고요. PDF 파일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PDF 뷰어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대는 정보와 자료의 시대죠. 문서라든지 웹페이지 또는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일일이 찾아보고 읽어보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노트북 LM에서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간단하게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정말 쓸모가 많은 기능이에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